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이 필요한 순간. 스벨 프링크만. 스벨 프링크만은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알보그 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영화 우디 알렌은 콜린 퍼스와 에마 스톤이 주연으로 출연 자신의 영화 매직 인 더 문나이트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특유의 짧지만은 함축적인 표현으로 삶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삶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의미가 없으니 그냥 자살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에 한 번씩 엄청난 홍수에 휩쓸리기라도 하듯 세상 모든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리 사람이 나오고 그들이 다시 휩쓸려 가면 또 새로운 무리가 나오는 식으로 인류의 삶은 계속 이어지죠. 여러분을 심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과정이 특별한 목적도 이유도 없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역시 여러분도 최고의 물리학자들에게 엔트로피라는 말을 들어 알고 있겠지만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될 테죠. 셰익스피어와 베토벤과 다빈치의 위대한 작품도 모두 사라질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는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오래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우주가 사라지기 훨씬 전에 우리 은하계의 태양이 먼저 다 타버릴 테니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디 알렌은 정치적 영화를 만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힙니다. 그런 영화가 현재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는 오직 큰 질문만 중요한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우울합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해낸 해결책인데요. 머리를 식혀주는 오락에나 치중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영화 관람 같은 건 말이지요. 물론 이 탁월한 영화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우울하고 의미 없는 삶의 해결책으로 영화 관람을 추천할 때는 장난스럽기까지 하면서 눈을 반짝였던 게 사실입니다. 우디 앨런 특유의 진지함과 유머가 마구 뒤섞인 인터뷰지만 그가 진심을 말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디 알렌의 말이 정말 맞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침에는 눈을 뜨면서 또는 퇴근길에 불쑥 불안과 허무, 고독 같은 감정과 함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디 알렌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합니다. 삶이 의미 없다는 자신의 확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물리학을 끌어다 썼지요. 물론 그건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이지만 동시에 우리 일상과는 멀리 떨어진 관점입니다. 그는 먼 훗날 언젠가 다 타서 사라질 태양을 언급하고 우주 전체의 궁극적인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일상의 야단 법석에서 완전히 떨어져 우주적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면 티끌 같은 우리 삶에서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게 결코 놀랄 일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저 의미 없이 운동하다가 언젠가 정지하고 사라질 물질에 불과하다니
조금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삶의 의미를 묻게 되는 순간, 의식의 흐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으며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또 이와 비슷한 병을 앓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우울증을 겪었는데 그 병의 원인이 다름 아닌 과학을 공부한 데 있다고 여겼습니다. 우주에는 정해진 의미가 없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문을 공부해서 우울증에 빠졌다고 생각한 것이죠. 제임스의 해결책은 실용적이고 간단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따라서 개인이 직접 자기 삶의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지요. 그는 1870년 4월 30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처음 할 행동은 자유의지를 믿는 일이 될 것이다. 제임스는 이 방법을 통해 스스로 우울증의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만한 정신적 기백을 갖기는 힘들겠지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원래부터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 흠칫 놀랄 거예요. 어쩌면 단지 의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우디 앨런처럼 일상과 그토록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삶의 의미를 따지는 일이 정말 옳은 것인지는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일상 밖의 천문학적인 거리에서 삶을 바라보는 대신 삶의 내부에서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삶의 일면을 찾는 일이 훨씬 덜 골치 아픈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우디 알렌의 주장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 강의 역시 여러분에게 꽤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의미는 삶의 외부, 이를테면 물리학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 시집의 무게를 재거나 잉크의 성분을 분석하지는 않으니까요. 이처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삶을 관찰하기보다 오히려 삶 속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작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찾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안타깝게도 의미가 무엇인지 당장 말할 수 있는 사람보다 쉽게 대답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요즘 들어 우리는 삶의 진짜 의미를 묻는 질문을 곳곳에서 마주합니다. 책은 물론 방송, 영화, 노래 말에서 진짜 나를 찾고 삶의 의미를 다루는 내용을 쉽게 만나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지는 듯합니다. 분명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질병도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정작 자기 삶의 의미는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묻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며 이런 주제를 다룬 콘텐츠가 쏟아지는 현상을 건강한 신호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런 현상 자체가 무언가의 부재를, 목마름을 반영하는 것이 테니까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물을 때는 주로 사는 게 허무하거나 불안할 때입니다. 우리 삶이 분주할 때,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함께 하고 보람찬 일과 여가 활동을 가득할 때는 세상이 중요하고 갇힌 일로 충만해 보이죠. 예컨대 아이들을 위해 요리할 때 그 일을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멈춰서서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고되지만 삶에 꼭 필요한 일부이니까요. 그러고 삶의 평범한 패턴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또는 직장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로 생활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평생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란 근본주의자가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도 여기서 그 대답을 내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각자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저는 삶의 의미가 뭔가를 성취하거나 얻기 위한 도구적인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일과 그 자체를 위해 몰두하는 활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우디 알렌처럼 천문학적으로 먼 거리에서 삶을 관찰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제가 이 강의를 통해 다루려고 하는 태도 또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만한 단단한 토대를 제공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생각은 안타깝게도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도구화라는 사회 흐름 아래서 말이죠. 도구화란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이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처럼 취급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거나 우정을 나눌 때에도 그 관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야 현명한 처신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 사회는 갈수록 많은 일을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도구화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곳 우리 삶 모든 곳에서 필수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돈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거나 금속이거나 은행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나 도구로서의 돈은 보편적이고 교환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모든 것에 값을 매기고 그 가치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화폐 경제의 등장은 매우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인류는 돈이라는 발명품을 통해 갑자기 모든 것의 가치를 똑같은 저울로 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심리 상담가나 회계사와의 시간 같은 무형적인 일도 고기 한 토막이나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처럼 유형적인 것과 쉽게 가치를 비교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은 물건과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평평하게 펴서 모조리 양적인 차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이런 도구화 자체가 무조건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물물 교환보다 화폐를 쓰는 쪽이 훨씬 더 나은 방식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할 테니까요. 예컨대 물물 교환 제도 아래서는 신발 한 켤레를 살 때조차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해야 더 적은 사과로 맞바꿀 수 있을지 늘 계산해야 할 테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도구적인 관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선크림 바르는 일을 그 자체로 좋아서 하지 않습니다. 오래 노출되면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쌓인 눈을 치우는 일도 그 일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도로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걷거나 운전하고 싶기 때문에 하지요. 도구적 활동이나 관계는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으며 사실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삶 자체를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강의에서 저희 입장은 도구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유토피아적 기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을 때 처음 떠올리는 생각이 도구주의에 기반할 때 생기는 문제를 밝혀 경계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구주의적 사고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서도 돈이 뚜렷한 예시가 되겠네요. 오늘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돈이 수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걸 쉽게 잊고 삽니다. 누가 봐도 부족한 게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조차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죽을 만큼 애쓴다는 건 분명 그들이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진짜 의미를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이 꼭 최종적인 정답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저 삶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거리를 던지는 차원에서 답을 하려고 하니까요. 예수는 삶만큼이나 정의하기 힘들지만은 어디에선가 이렇게 정의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존재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존재한다. 예술의 목적을 예술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린다면 예술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예술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면 예술은 단지 경험의 전달 수단으로 격화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예술 작품이 아름답거나 유쾌하지도 않지요. 보는 이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의아하게 만드는 작품도 많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술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예술은 그저 프로파간다가 되고 말죠. 당연히 모든 예술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요. 예술은 물론 아름답거나 정치적인 수도 있지만은 둘 다 예술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껏해야 부수적 효과지죠. 예술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예술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 예술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거나 누군가와 놀거나 또 사랑하는 일 역시 그 자체로 목적인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앞서 말한 도구화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현상은 수단을 목적으로 이를테면 돈을 목적으로 삼는 현상과 정반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현상 모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혼동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몇몇 회사는 종종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할 놀이를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직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도록 자극하고 관리자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으로 놀이를 활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여가 시간에 즐기던 놀이는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경영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자체로 자유롭고 즐겁고 다른 목적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 놀이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가 놀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즐겁게 놀기 위해 놉니다. 돈을 벌거나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는 일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라 일일 뿐입니다. 모든 도구화 현상이 혐오스럽거나 비난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도구화 현상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그러한 흐름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도구화는 우리 삶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너무 쉽게 가려버립니다. 예컨대 이 일이 되어버린 놀이는 더 이상 즐거움과 충만함을 주지 못하니까요. 효용성의 함정. 오늘날 우리는 대개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수단이나 도구를 원하죠. 달리 말해 가장 쓸모있는 것을 찾습니다. 이런 경향이 워낙 당연시되고 사회 곳곳에 깊이 배어 있다 보니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보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정치인들은 투자 대비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의료 문제든 환경 대책이든 교육 정책이든 투자한 돈으로 최대치의 효과를 끌어내길 바라는 것이죠. 교육을 예로 살펴볼까요? 투자 대비 최대의 효과의 학습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 시스템은 메타 분석, 유사한 주제를 다룬 여러 개별 연구를 통계적으로 합쳐 분석한 연구를 통해서 효율성이 증명된 교육 활동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에 걸친 양육 방법과 교육 전통을 전혀 존중하지 않지요.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단지 연구자와 관료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죠. 이러한 접근법은 또한 지역이나 문화에 따른 다양한 개별적 맥락을 무시합니다. 그저 무엇이 효과적인가를 연구한 일반론만을 따르지요. 당연하게도 현실에서는 이런 일반론이 효과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형태의 교육 방법이든 사회적 문화적 전통과 개별 교사나 학생의 특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일반론이 실제로 효과 있다고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들을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회 교육 제도가 당연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할 사회적 가치나 역사, 문화 같은 것들이 무시된 채 오직 국가 표준 시험과 국제 학업 성취 또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교육의 목적 그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결과는 학생들이 공부에서 푹 빠져서 즐겁게 얻어낸 것도 아니고 단지 시험에 대비한 특별 훈련으로 얻어낸 것에 불과한데 무슨 교육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평가의 통계적 가치조차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데 말이죠. 이런 세태는 교육의 수단에 불과한 시험 성적을 목적으로 변질시켜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할 지식을 쌓고 미주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시민을 기르는 일은 관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거듭 말하건대 수단을 목적으로 변절시키는 도구화는 현대사회의 가장 해로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 아래에서 아동기는 단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학생을 대량 생산하는 시기, 어느 정치학자의 표현대로 경쟁국가의 병정을 훈련시켜 유능한 노동력을 키우는 시간으로만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심리학이란 도구와 철학의 쓸모.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굉장히 자주 접하는 질문이라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인문학은 정말 쓸모가 있을까요? 효용성을 제일 중시하는 이 도구화된 시대에 인문학은 온갖 도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역사학이나 연극학 또는 프랑스 문학 같은 것이 국내 총생산이나 국내 경쟁력 강화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전제 가운데 하나는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포함해서 많은 학문은 바로 그 쓸모없음 덕택에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가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쓸모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깊은 의미에서, 더 실존적인 의미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술과 놀이, 사랑, 윤리 같은 가치는 쓸모없을 때,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이지 않고 그 자체로 목적일 때 가장 쓸모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놀거나 사랑을 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런 행동을 통해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진짜 알맹이가 되는 것, 의미를 주는 것은 이른바 이런 쓸모없는 일들입니다. 인문학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주로 다루기에 중요한 것이죠.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은 사실 무척 흥미로운 학문인데요. 한 발은 인문학에, 다른 한 발은 자연과학에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심리학에는 문화와 역사 속에서 기쁨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의 인간도 있고 중추신경계와 유전자, 호르몬으로 구성된 생리적 개체로서의 인간도 있습니다. 인간으로 저는 이 두 가지 인간을 모두 다루기 위해 심리학이 매혹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책은 삶의 의미를 되찾는 법을 다루므로 첫 번째 인간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공인 심리학보다 철학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심리학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도구와 현상에 한몫을 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심리학은 도구와의 도구로서 19세기 후반 학문으로 탄생한 이래 사회의 도구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킨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은 현대사회에서 유사 종교의 자리를 차지한 채 개인에게 다양한 자기개발 도구를 제공합니다. 심리학은 구원이라는 종교적 목표를 자아 실현으로 또 고해 성사와 성직자의 조언을 치료와 코칭으로 바꾸었죠. 현대의 세속 사제는 심리학자와 자기개발 전도사이고 신이었던 우주의 중심은 자아가 대신 차지했습니다. 이게 지난 20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개념에서 신은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인 반면 심리학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목적 없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자아 실현이나 국가적 차원의 목표인 역량 강화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는 것이죠. 심리학의 수단은 몹시 다양합니다. 인문학적 방법에는 심리치료, 코칭, 긍정탐구, 마음챙김, 비폭력 대화 등이 있고 자연과학적 방법에는 지능검사나 인성검사 등이 있죠. 이런 심리학의 도구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과 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수단을 목표 그 자체로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는 진정성, 그러니까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것이나 자신의 직관대로 행동하는 일, 심지어 심리검사에서 특정 결과를 얻는 일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자신을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잔인하고 무정한 괴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진짜 나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진정성이 떨어지더라도 좀 더 나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데 몰두하기보다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윤리적 가치로서 선은 그 자체로 목적인 반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나를 찾는 일이 앞서 언급한 경우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걸 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되는 동시에 진정한 자기 자신도 찾을 수 있다면
굉장히 근사하겠죠. 그러나 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비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리학은 개인이 다양한 심리학적 도구를 활용해 자기 자신을 찾고 개발하도록 돕는 일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개인을 윤리적 사회적으로 성숙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심리치료가 시작된 이래로 100년간 우리 삶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거나 자아 실현을 추구할 때는 지나칠 정도로 유용하지만 쓸모없는 것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리학, 적어도 심리학의 일부는 우리 사회의 도구와 현상일 뿐 아니라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더 나아가 노골적인 나르시즘을 심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강의는 쓸모없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쓸모가 있는 비도구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철학적 사고에 주로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심리학이 철학적 사고를 더 많이 흡수하길 바랍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신생학문이었던 그 시절 그랬던 것처럼 철학에서 보다 많은 영감을 끌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강박적으로 모든 것에서 쓸모를 찾는 현대 사회에서 오직 쓸모없는 것만이 우리가 의미를 되찾도록 돕는데 쓸모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 어떤 학문이나 사고방식도 철학보다 더 쓸모없지는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술도 그럴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예술보다는 철학을 더 많이 알기에 여기서는 철학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려는 철학은 뭘까요? 철학과 심리학의 경계를 나누는 일.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철학이 끝나고 심리학이 시작하는지 정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심리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은 철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철학의 범주를 정의하는 일은 그 자체로 거대한 철학적 난제지요.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철학적 사고를 써서 도구화와 효용적 사고에 맞서 인생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단단한 인생 철학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철학의 정체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과거 과정도 포함됩니다. 우선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스탠리 카벨이 제안한 단순한 정의에서 출발해 볼까요? 그는 철학이 언어를 위한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을 성장과 교육, 윤리 형성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삶과 죽음, 사랑을 비롯한 중대한 실존적 문제를 성찰하기 시작할 때 철학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자기 교육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의 일부로 더 큰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고를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도구화에 저항하고 올바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어 기존의 믿음을 흔들도록 심리학 같은 학문이 미처 닿지 못한 불편한 질문을 계속해서 묻도록 도와줍니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질문지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최적의 안녕을 이룰 수 있고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철학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이야?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야? 철학자는 문제의 본질을 계속 파고들어 언제나 적절하고 비판적이면서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합니다. 철학은 우리 삶을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은 거기에는 현실의 삶과 연결된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학사 연구자 피에르 아도의 표현에 따르면 철학적 성찰의 목적은
우리가 철학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 학문 분과에서 철학은 분석적인 학문이지만은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개인이 좋은 삶을 살도록 돕는 윤리학이나 좋은 사회를 만들도록 돕는 정치학이 철학의 한 분과였다는 사실은 삶의 방식으로서 철학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예지요. 물론 명료하게 사고하도록 돕는 실용적 도구인 논리학이나 우주에서 인간의 자리를 사색하는 학문인 물리학도 철학에서 속한 하위 분야였지요. 이 책은 바로 삶의 방식으로서 철학을 되살리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철학이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지 성찰하도록 돕습니다. 플라톤학파,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견유학과와 같은 모든 고전 철학파의 원래 목적은 바로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는 이상적인 심의를 기르고 윤리적인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본성대로 살도록 돕는 일이죠. 다른 나라보다 더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른다는 식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적을 지닌 활동이죠. 플라톤과 그를 따랐던 많은 철학자에 따르면 지혜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철학의 원천은 호기심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 무엇인가 존재하는지, 왜 전지전능한 신이 있는데도 악이 있는지, 무엇이 선을 선으로 만드는지 궁금해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철학이 어른을 위한 교육이라는 카벨의 정의와는 모순되는 점이 있지요. 물론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하려면 성인의 지성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지닌 개념들을 검토하고 더 명료하게 질문하고 더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철학의 호기심에서 나온다는 플라톤의 출발점은 틀리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철학자 사이먼 클리틀리의 의견도 그 못지않게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클리틀리는 철학이 실망감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한편에는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실망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폭력적이며 불공정한 세상에서는 선이 끝끝내 승리할 때가 드물고 악인이 행복하게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현실이 정의롭지 않다는 실망이 정치 철학에 대한 필요를 낳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열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글리칠리는 철학은 신이 없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에서도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우디 앨런의 문제의식과 출발점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삶의 의미를 보증하는 존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거나 자연의 맹목적 힘의 발현일 뿐이라는 거죠. 19세기 말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종교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진 신의 죽음이라는 현상과 그로 인한 의미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응답해 명성을 얻었습니다. 니체는 신의 죽음이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달리 말해 사람들은 스스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삶의 무의미를 대놓고 주장하거나 숭배하는 경향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 또는 그런 허무주의 숭배자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편견과 달리 허무주의는 결코 니체가 가졌던 태도가 아니었지만요. 오히려 그는 허무주의가 영향력을 늘려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허무주의자는 모든 가치가 근거 없고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허무주의 위협에서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가치, 특히 기독교 가치의 본질을 비판하고 재평가하려 했습니다. 허무주의의 극복 방법
저는 니체의 관점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허무주의에 대한 니체의 사유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만연한 도가 현상은 사실상 허무주의적입니다. 아무것도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덴마크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입헌 군주국이 그렇듯 오늘날 왕실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오가는데 그 전속 여부를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왕실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있을 텐데 주로 경제적 가치만 두고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모든 제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현금 가치가 되어야 할까요? 궁극적으로 이런 도구주의적 사고는 모두 허무주의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격과 효율성만 따져서 아무것도 그 자체로 가치 있게 놔두지 않으니까요. 이상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덴마크 주간지는 가정의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말거나 재활용 쓰레기 분류는 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고요. 오늘날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보장해 줄 자신이 신이 없는 상황에서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하는지요.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를 갖기도 하고 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이라는 개념에서만 기대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이 불충하다고 느낍니다. 신이 존재하니까 의미도 존재하는 주장은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라는 질문을 회피할 뿐이니까요. 종교적 믿음을 비판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신을 거로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신이 존재하냐는 질문과 삶의 의미가 있냐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이 의미 없는 우주를 창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몇몇 실존주의 실학자들이 주장하듯 말이죠. 논리적으로 우리는 신 없는 의미와 의미 없는 신 두 가능성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클리칠리는 허무주의를 두 형태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적극적 허무주의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파괴하고 새 세상을 창조하고자 부르짖으며 무의미에 대응합니다.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데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1970년대 소독의 극좌파 테러 조직 바더 마인호프나 이탈리아의 극좌파 테러 조직 붉은 여단 또는 오늘날 알카에다와 IS 같은 이름으로 움직이는 테러 단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자본주의 세계는 의미가 없으므로 파괴해야 하며 그 자리에 공산주의적 또는 종교적 유토피아를 세워야 한다는 폭력적인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와는 반대로 소극적 허무주의도 있습니다. 사회에 훨씬 널리 퍼져 있는 경향이죠. 클리칠리에 따르면 이러한 소극적 허무주의자는 삶의 무의미를 감당하기 위해 솜으로 도피합니다. 그런 유럽 불교를 예를 들며 어떻게 이 동양의 전통이 유럽에서는 자기 중심적 자기 개발 논리로 변질되는지 언급합니다. 자아 바깥에 있는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깨달음은 소극적 허무주의자가 주관주의에 몰두하도록 만듭니다. 자기 내면에서 좋다고 느끼는 것을 쫓아 주관적 감정과
자아 실현에만 집중하게 하죠. 이때 소극적 허무주의는 일종의 순수한 주관주의로 세상 모든 일과 다양한 특징을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정도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개인은 이런 심리적 영향을 능숙하게 관리함으로써 스스로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개개인의 자아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지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개인이 느끼는 행복한 경험 같은 것으로 쉽게 착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의 공허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들은 아마 사뮤엘 베케트의 유명한 부조리그 고도를 기다리며의 등장인물 에스트라 공처럼 묻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 침묵. 행복하니 이제 무엇을 할까? 그러자 블라디미르가 대답합니다. 고도를 기다려. 오늘날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것은 삶의 의미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행복이란 주관적 안정감이나 자아실현 같은 심리학적 개념을 토대로 한 주관주의적 감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희 기본 입장 중 하나는 의미가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 삶을 지탱하는 실존적 관점이라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가를 극복하는 일과 허무주의에 정하는 일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도가를 극복하는 과정은 일상이나 현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종교 경전이나 현대의 자기계발서는 우리에게 실용적인 조언을 하는데 뛰어납니다. 주로 간결한 격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두고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말을 하죠. 이런 격언은 상징 자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규제할 때 쓰는 지침이 되지요. 예컨대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순간의 선택을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으며 이상화된 예수를 상징 자원으로 쓸 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혼자 집으로 걸어갈 때 흥겨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도 일종의 상징 자원이죠. 저는 스탠드펌에서 끝없는 자기 개발에 대한 강박적 의존을 끊는 7단계를 고안함으로써 자기 개발의 논리를 희화화했습니다. 일반적인 자기 개발의 7단계 구성을 흉내낸 거죠. 여기서는 그런 방식을 쓰는 대신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여러 철학자 10가지 관점을 제시하렵니다. 저는 10가지 관점이 오늘날 삶의 의미를 되찾기를 바라는 많은 이에게 중요한 상징 자원으로 쓰이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관점은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입장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는 저는 관점을 구체적인 입장보다는 은유적인 용어를 사용하려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내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곳, 그래야 의미가 솟아나는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가된 능력주의 사회에서 제시하려 하는 태도나 관점이 다소 유토피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은 유토피아적 이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원을 살펴봐도 유토피아는 그리스어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뜻이지만 관점은 삶 속에 진짜 존재하니까요. 우리는 도구적 사고에 의존하지 않고 삶에서 우러나온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 10가지 생각은
무엇이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을 통해 그 자체로 그냥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 존재와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본질적 요소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 되어줄 10가지 원칙을 제시하려 합니다. 아마도 이런 작업을 두고 절충주의라고 비판할 독자도 있을 겁니다. 여러 사상가에게서 이런저런 생각과 원칙을 떼어다가 모자이크처럼 배열해서 본래의 뜻과 다른 것을 조합해냈다고 말입니다. 어느 정도 합당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에는 각 사상가의 고유성을 해칠 위험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 강의는 철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를 바라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강의에서 다룬 10가지 관점을 통해 서로 이질적인 철학을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리라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이러한 관점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실질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오아시스니까요. 저는 따로따로 구분된 학파와 철학자들도 실은 서로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같은 주제와 현상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장을 여는 것 또한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동떨어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의무로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 끊임없이 만남 속에서 양육되고 교육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내면만 바라보는 자기 내면 통찰, 셀프 인사이트, 못지않게 앞으로 살펴볼 자기 외면 통찰, 셀프 아웃사이트, 부를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바깥을 특히 앞으로 우리가 다룰 10가지를 생각을 바라봄으로써 말입니다. 삶의 의미를 만들어줄 10가지 생각. 앞으로 우리는 철학자들의 10가지 생각 하나씩을 다룰 것입니다. 강의마다 생각의 배경이 되는 사상을 설명하고 그 생각이 우리 시대의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쓸모없는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쓸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댈 만한 단단하고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주는 10가지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자체를 위해 하는 것이 선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두 번째, 존엄성은 가격으로 따질 수도 없고 대체될 수도 없다. 칸트. 세 번째, 인간은 약속하는 동물이다. 니체. 네 번째, 자기란 관계 그 자체와 관계하는 관계다. 키르케고르. 다섯 번째, 진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진실할 수 있다. 아렌트. 여섯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일은 그의 삶 무언가를 손에 쥐는 일이다. 로이스트 루프. 일곱 번째, 사랑은 우리 자신의 외에 다른 무언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한 무척 어려운 깨달음이다. 모도. 여덟 번째,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일이다. 대리다. 아홉 번째, 자유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까뮤. 열 번째, 죽는 법을 배운 사람은 노예가 되는 법을 잃는다. 몽테뉴. 각각의 강의에서 10가지 생각과 철학을 소개한 뒤 이들이 의미 있는 삶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감추려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이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가? 라는 질문에 단 하나의 대답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저는 이 질문을 두고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가치들이 철저하게 도구화된 오늘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각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10가지 생각은 여러 철학자에게 빌려왔고 종종 격언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과하는 동안 간단하게 외워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비교적 짧은 문장들이죠. 이 생각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무척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단지 오래되었던 이유만으로 쓸모없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이 책에서 오래된 생각들을 짧은 경험으로 요약한 것은 고전 철학의 방식과도 잘 맞습니다. 바로 삶의 방식 또는 삶의 기술로서의 철학 말입니다. 철학자 아도도 바로 이런 기억하기 쉽게 만든 특별한 구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도는 교육에 대한 고전 철학의 유용한 생각을 재발견했고 이를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담아냈죠. 이 책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를 담은 격언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 제시한 10가지 관점은 그런 격언들의 목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격언들이 배경이 되는 생각을 삶과 연관지어 이해하고 무엇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죠. 오늘날 우리 정신은 대부분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유행가나 이런저런 문구 광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의미를 되찾는 일에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에 관해 관심이 있다면 여기서 소개하는 10가지 관점 가운데 몇 가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접할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 건너뛰면서 가장 관심 끄는 부분부터 살펴도 좋습니다. 내용이 짤막해서 살피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또한 바라건대 여러분이 10가지 관점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뒤 되도록 많은 분이 자기 삶에서 굳게 딛고 설 만한 관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우디 알렌의 맥 빠지는 주장에 말대꾸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는 근사한 오락거리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허무주의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다른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오락이나 쾌락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정신적 무기를 든든하게 얻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시민 개개인이 의미있는 삶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일은 정치의 책임을 넘어서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현대사회에 넘실대는 도구와의 물결이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토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서 제시하는 10가지 생각은 자기 외면 통찰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내면 통찰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을 통찰하는 일 역시 자기 바깥을 바로 인간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토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편 철학이 필요한 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